예, 오늘 좀 이야기가 길 것 같으니까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이제 취임하고 거의 이제 100일 가까이 되어 갑니다. 저도 다음 주에 이제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최근에 우리 당 소식에 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희가 원래 전당대회를 치를 때 28만 책임당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13만 명 정도 당비내는 당원이 추가되어서 거의 40만 당원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만 당원 중에는 과거와는 아주 다른 조성이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전당대회 때 충격적인 통계가 공개되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호남 지역 당원이 전체의 0.8%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참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당대회 때 50대 당원과 60대 당원을 따로 구분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20, 30, 40대를 묶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왜냐? 20, 30, 40대 당원들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번에 신규 가입한 당원들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20대, 30대, 4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조성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지난주 기준으로 호남에서도 우리 당원이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책임당원이. 당비내는 당원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40만 당원 말씀드렸는데, 전당대회 전에 0.8%에서 최소 2.5% 이상으로 개선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비율이 5% 또는 7%, 10%까지만 도달하면은 저희는 전국 정당화를 해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세대의 균형도 더 잘 맞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비해야 될 것은,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핵심 당원으로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전과 이후를 나눠 가지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당원 구조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와 아주 다른 당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희가 청년과 여성 그리고 대학생이 함께하는 행사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강조하는 행사를 보통 많이 개최해왔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정당 내 소수자였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의 비중이 인구에 비해 가지고 당내에서 훨씬 적고, 여성의 목소리가 훨씬 적고, 그리고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항상 저희가 이런 행사들을 개최했던 건데, 아마 제가 섣부른 예측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1년 들어가지고 거꾸로 우리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과 특히 부산에서 우리가 기록했던 젊은 세대의 기록적인 득표율이 있습니다. 서울의 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72.5%면은 저쪽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왜냐? 딱 4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반대로 그들이 그걸 가졌었거든요. 근데 4년만 이렇게 상황이 변했으니 그들 입장에서는 정말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제 전당대회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을 보셨을 겁니다. 초기에 저는 사실 출마를 늦게 결정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나온다고 한 뒤에 저는 계속 그분들을 좀 도울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선거 후보 등록 직전에 있는 고민을 하고 선거에 갔었는데, 2021년 들어서 우리 당이 겪고 있는 변화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원래 우리 당에 오세훈, 나경원 이런 아주 훌륭한 자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 밖에 있는 주자에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소 관심을 받지 못하던 우리 당의 오세훈 후보를 주목하기 시작한 것, 가장 먼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30 젊은 세대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과거에는 젊은 정치인으로 우리 당에서 활동했지만은 지금은 환갑을 넘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2030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고,
처음에는 그래서 지지율이 뒤처지는 것 같더니만은 나중에는 우리 당 밖에 있는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아서 단일화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단 한 달 반 남짓하는 시간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오세훈 시장 캠프에서 그 당시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수정당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자든지 오세훈이든지 이준석이든지 선거에서 바람을 타게 되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바람의 시작은 2030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전파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제 선거를 뛰어봤으니까 잘 압니다. 2030 세대가 먼저 자신들의 대변자로 하나의 후보를 설정하고 나면은 2030 세대는 과거같이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중요한 예를 들어 짤방 같은 것들 아니면은 영상을 재밌게 편집해가지고 퍼뜨릴 수 있는 것들 카카오톡 이런 것들을 우리 정당의 보통 캠프 차원에서는 생성할 수 없는 속도로 만들어냅니다. 우리 선거 다 치러보셨지만은 캠프에 홍보 담당하는 사람 둘이 앉아가지고 카드 뉴스 만들어봤자 하루에 몇 개 만들겠습니까? 근데 한 번이 2030 세대의 선택을 받으로서는 매일매일 몇 개 이상, 몇십 개 이상의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카톡방을 도배하면서 대세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 그 후보와 굉장히 동화되어가지고 이 사람을 꼭 당선시켜야 되는 젊은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나서는 것은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후보를 한번 밀어보겠어 라는 생각이 부모에게까지 닿을 정도로까지 적극적인 설득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건 아마 제가 정말 잘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인데요. 제가 전당대회 때 지역을 다닐 때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이준석 씨 잘 모르고 이준석 씨가 지금까지 뭐 부정선거나 이런 것도 되게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 그런데 내 아들, 딸이 이번에는 꼭 한번 밀어보자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한번 당신 한번 믿어보겠다. 잘해봐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네. 저도 정치 10년 언저리 하면서 지금까지 저한테 와서 호감을 표시하는 많은 분들은 저와 박 대통령의 인연을 보통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TV에서 봤습니다. 뭐 이런 얘기로 전 처음 접근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험한 거는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준석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유튜브에서 당신 영상 찾아보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당신 궁금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고 좋아하게 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 여러분 앞에 선언하고 싶은 것이 이미 2021년에 상반기에 믿을 수 없는 선거들로 인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 머리가 되어서 여론을 주도하는 쪽은 오히려 젊은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번에도 아마 젊은 세대가 최종적으로 마음을 주는 후보가 또다시 부모를 설득해내가지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보면은 젊은 세대의 무게추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후보들의 그런 인기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집니다. 초반부에 젊은 세대의 인기가 있었던 후보, 또 지금 인기가 있는 후보, 또 일주일 뒤에 어떤 후보가 인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당에 적어도 큰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결코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이제 용산에 우리 권영세 의원님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권영세 의원님도
그냥 밖에 걸어나가시다 사무국장님한테 가볍게 물어보셨어요. 우리 요즘 책임당원이 몇 명 정도 돼? 근데 그 전당대회 전까지 한 1,300명. 그 다음에 지금 한 2,400명이 더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는 그런 감정이겠지요. 그런데 그 얘기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당에 지금 신규 가입하는 당원의 60%,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최소 60%에서 70% 가까이가 온라인 당원입니다. 여기 당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보통 당원들 우리가 많이 모집하려고 할 때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우리 당원들이 주변의 지인들에게 당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아온 당원들이 우리 당의 상당수의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28만 명의 기존 당원을 제외해서 새로 들어온 13만 명, 13명의 당원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방송 보고 인터넷 보고 SNS 보고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조직의 이끌림에 의해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만약 조직의 이끌림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내 친구한테 당분간 받으려고 그러면은 여기 가서 종이 하나 써줘 이렇게 얘기하지 그 휴대폰 인증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저는 이 변화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 아마 이 중에서는 내년에 우리 지방선거라든지 당에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당원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당의 많은 젊은 당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 과거 2014년에 김무성 대표께서는 당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원들이 스스로 당의 대표자인 우리 공직 후보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상향식 공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당을 운영하셨습니다. 김무성 대표님의 그런 의도와는 다르게 다만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이 조직 선거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또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통적인 당원 모집 방식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의견을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때문에 결국 그런 후보를 만들면 나중에 가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향식 공천이 완벽하게 실현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의 추세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당원들은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역구별로 충분한 당원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당원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당원들이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 그게 정리화되면 당의 민주화는 큰 발작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물론 우리 당의 당원들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 가지고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정말 정치 개혁의 시작은 오히려 그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약속을 제가 당대표로서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요 당원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젊은 세대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상향식 공천제에 있어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불리하다는 오해를 갖고 있었지만은 제가 그냥 지금의 제도대로 만약 당원 민주주의 구현한다 싶으면은 지방선거에 있어가지고는 가장 유리한 사람이 아마 갓 대학 졸업한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온 젊은 당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원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 고등학교 동문이 몇백 명 있는 것만큼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만큼 무서운 무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이거는 판이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의 그 당세 확장이라는 것은 제가 당대표직을 계속하는 내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속된 말로 호남 지역 당원들의 비중이 높아가지고 호남당이다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고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당원의 최대 기반이 호남의 상경한 분들의 그런 어떤 집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쪽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수도권에서 급격하게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2016년, 17년부터 온라인 당원 가입을 통해 가지고 일반 대중의 당원 가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쪽 그 부민주당 세력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젊은 세대가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고, 그들의 그런 전략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가지고 2014년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선거에서부터 수도권에서 깨져나갔던 겁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2018년 선거에서는 부산에서도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예전만 못한 선거표를, 그리고 구청장 선거에서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어떤 세대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피할 수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잘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 2030 세대의 지지가 저희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계속 경주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우리 당의 이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경쟁이 될 겁니다. 경쟁이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우리 당에서 상위 당직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경쟁. 예를 들어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면은 당대표에게 잘 보이려는 경쟁. 아니면은 구청장 공천 받으려고 그러면은 시장이나 아니면 시당에 잘 보이려는 경쟁. 아니면은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 나가려면은 당협위원장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경쟁.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좀 공천 여부와 관계없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에 저희가 행정고시라고 하죠. 보통 5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 9급 신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동네 구청장에 인맥 쌓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결정지고 갈 거 아닌 이상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5급 공무원이 되고 상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장관한테 줄대려고 노력합니까?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은 공정한 경쟁 체제를 통해 가지고 적어도 공무원이 되려면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외에 답이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노력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저는 당의 공천이라는 것도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완전히 시험을 봐가지고 공천하고 이럴 건 아니지만은, 자, 정치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평소에 지역 활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민주적 정당 공천으로 인해 가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권위자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 당원에 의한 평가로 전환되게 되면은 아마 우리 당의 당원들이 봉사해야 될 대상은 당원과 주민일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가지고 저희가 공직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이라는 것을 이제 언급하면서 굉장히 제가 가는 지역마다 그거 문의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에게 지금까지 헌신해온 것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지금까지 헌신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약에 요구하려고 그러면은 좀 더 공공을 위한 헌신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내 행사에 자주 얼굴 비친다. 네. 동원하면 잘 사람 데리고 온다. 당원 가입해서 많이 쓰고 하다 그러면 돈 잘 받아오더라. 이런 것들이 저는 헌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당에 합리적인 기여를 하고 정책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또 창의적인 당내 위원회 조직 활동을 통해 가지고 당에 어쨌든 국민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했을 때 그걸 평가하는 것이지, 단순히 저희가 무슨 다단계 조직도 아니고, 예? 다단계 조직은 딱 하나입니다. 매출 늘리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그것보다는 훨씬 고차원적인 목표를 추구합니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가하려면은
의미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다단계 실적 내는 거는요, 그거 할당해가지고, 예? 가가지고, 언젠간 팔겠지 하고 조금씩 물량 밀어내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선거가 그렇게 치러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임승호 대변인, 예. 아마 그 TV조선에서 그 생중계했던 그 토론 배틀에서 보셨을 겁니다. 저는 제가 당 대표로서 가진 수많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되고 난 뒤에 제가 당직을 뿌렸다고 한다면은 지금 아마 대변인은 공개 선발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당 대변인 정도면, 중앙당 대변인 정도면 엄청난 인물 아닙니까? 그 자리를 제가 만약 저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처럼 당에서 그 저에 대해서 뭐 아쉬운 소리 하고 이런 분들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제가 다 임명했으니까. 근데 저는 국권이 확실합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공정하게 주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의 문을 두드리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당 대변인 뽑는다고 세상에 그 564명이 지원하는 거, 141대 1의 경쟁률로 당 대변인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 배틀을 뽑았더니만은 어느 누구도 공정성 시비도 없어요. 누가 누굴 챙겨줬다 시비도 없고, 그리고 또 국민은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당원은 너무 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롯이 실력으로 뽑아졌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들이 대변인단으로 선발됐습니다. 대학생도 있고, 취준생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방송인 출신도 있고, 다 현명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각자의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저희가 무슨 카테고리를 놓은 것도 아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부산시당에서도 저희가 아마 그런 변화를 조금씩 추가해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존경하는 백종원 시당위원장님이 계시지만은 부산시당도 아마 그런 움직임에 선도적인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면은,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2030 세대가 물밀듯이 몰려 들어올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당도 이제 대선 앞두고 선대위를 꾸리고 해야 될 텐데, 자, 다음번에 부산시당에 우리 선거 지원할 때 부산시당의 유세차에는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그 열풍을 보고도 부산시당에서 2030을 유세차에 안 올릴 재간이 있습니까? 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이, 서울에 저희가 유세차를 오세훈 캠프에서 운영할 때 굉장히 저희한테 많이 연락이 와서, 자기는 대구에 있는 대학생인데 대구에는 이번에 보궐선거가 없으니까 서울에 와서 꼭 유세차 한번 올라가고 싶다고. 내가 서울에 별로 투표 못하지만은 문제 있는 그 실정을 진짜 내 원하는 대로 비판해보고 싶다. 연락 와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에도 제가 한 명 그때 기억나는 게, 영도 갔을 때 서울에서 사업하는 그런 30대 여성분이었는데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내 고향 사람들한테 왜 박형준을 뽑아야 되는지 꼭 내가 상경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들려드리고 싶다 라는 거에서 부산에 와서 유세차에 올라갔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저희 중앙당에서 이 2030 유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국화하려고 지금 굉장히 체계적인 준비를 지금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번에 아마 그게 꾸려질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께서 정말 부산에 정치적 역량이 있는 젊은 세대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저기 임승호 대변인이 있지만은 저희 또 한 명의 이제 20대 대변인이 양준호 대변인입니다. 근데 그 양준호 대변인 시사 포커스 TV 유튜브 채널 갖고 있는데 서울의 코엑스 앞에서 연설해가지고 그 영상 조회수가 거의 70만 이렇게 했습니다. 70만 명이 그 사람 연설을 들어본 겁니다. 네. 자, 예전에 우리가 정치가 한 20년쯤 전에, 그때쯤에 우리나라 선거에서
하나의 문화가 뭐였냐면은 아마 기억하신 당원 있을 겁니다. 합동연설회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운동장 같은 데 학교에 모아놓고 대중들한테 연설하고 이런 것들. 물론 그 합동연설을 하면 조직동원 막 하고 이래가지고 돈도 많이 들고 부작용도 많고 서로 상대 진영에 삿대질하고 이런 거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는 젊은 정치인이 본인의 패기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수천 명의 군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젊은 사람 패기를 드러내고, 패기가 가장 큰 무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야, 저 사람 잘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정치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가 약간 쪼잔해진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방의원 되기 위해 가지고 아니 국회의원 되기 위해 가지고 지역구 관리를 하라라고 하면은 그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지역구 관리라는 것이 좋게 표현하면은 지역의 민원을 들어주고 또 이렇게 지역 주민과 교류를 넓히는 것이지, 또 지역에 따라 특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저만 해도 지역 관리 좀 해볼까 이러면 아이고야 이번 달 술 많이 마시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지역에서 이미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유지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일상이겠지만은 회사 다니는데 정치해보고 싶은 능력 있는 젊은 세대가 무슨 수로 그 돈을 대며 무슨 수로 그 시간을 내겠습니까? 매일 술에 쩔어가지고 다음날 회사 출근해서 놀는 것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새로운 문화가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 큰 문을 열어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음번 우리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또 그리고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우리 부산에서 유세차 올라가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양준우 대변인이 70만 조회수로 단방에 스타로 올라갔던 것처럼 부산에도 수많은 어떤 스타 젊은 정치인이 발굴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민주당이 엿볼 수 없는 그런 탄탄한 어떤 2030 지지세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부산시당에서 나중에 또 이제 학기도 개학하고 있으니 이 토론 배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또 젊은 세대랑 같이 진행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면은 그거 흥행시키는 데는 뭐 제가 더 내려와가지고 돕겠습니다. 네, 제가 사회자를 봐도 됩니다. 우리 중앙당에서도 뭐 필요하다면 자금부터 해가지고 많은 지원을 할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좀 많은 스타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토론 배틀 그거를 원래 지난번에 서울에서 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웠던 게 부산에도 그리고 지역에도 굉장히 그 능력 있는 젊은 대학생 되는 사람들 많았을 텐데 그 예선부터 16강부터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수도권 위주로, 아니 수도권에 유학 중인 지방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은 많은 인재들이 있을 것이고 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 배틀에서 그 발굴된 젊은 인재들이 예를 들어 뭐 KNN이나 이런 데 나중에 방송 토론하고 이런 데 하면 나가고, 시당에서 부대변이라든지 하면서 방송도 나가고 이러면서 인기도 좀 끌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솔직한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마지막 말씀드리자면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한번 그 참 민주적인 방식으로 부산의 영웅들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산의 영웅들 앞으로 부산을 이끌어 나갈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지방 정치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17대, 18대 국회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고등학교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는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공천받아 내려와가지고 정치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부산이고 대구고 뭐 전라도도 그렇고 그런 정치 쉽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지역에 활동하면서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어디 가서 고등학교 졸업장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밀착하면서 잘 공부한 사람들이 지방정치를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부산에서도 국회의원 선거도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지만 뭐 옛날만큼 누구나 공천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첫째도 인재 육성이요, 둘째도 인재 육성이요, 셋째도 인재 육성이라는 생각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